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드는 지식스쿨 이상스쿨의 리비입니다. 네, 제 목소리 낯익으신가요? 그동안 여러분께 목소리로만 만나뵀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마주하니까 괜히 설레고 긴장되네요. 오늘은 저랑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였던 3가지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스쿨의 탑3 지금 만나보시죠. 3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 반도체 강국이죠.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 정말 세계 인류 기업들이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 기업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반도체 업체에 유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중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만,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반도체를 사들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반도체 수입은 1년 전보다 14% 늘었고 생산 장비는 20% 급증했죠. 특히 반도체 수입량은 3,800억 달러로 우리나라 돈 약 423조에 달하는데요. 이는 지난해 중국의 전체 수입액 중 18%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루트로 기술을 빼내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죠. 중국으로의 반도체 기술 유출은 글로벌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한국은 물론 미국, 대만 등도 피해 대상이었죠. 하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3위 영상 보고 오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국내 협력업체 임직원들이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12부는 지난 1월 2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반도체 업체에 유출한 A사 연구소장 임모 씨 등 5명을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A사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1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죠. 중국에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들은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삼성전자 자회사로부터 세정장비 도면 등을 빼돌려 중국 업체에 넘겼는데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는 SK하이닉스의 HKMG 반도체 제조 기술과 반도체 세정 레시피를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렸죠. HKMG 제조 기술은 D램 반도체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도율이 높은 신소재 HKMG를 사용하는 최신 기술로 국외 유출이 금지돼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2019년 말 국내 반도체 관련 핵심 기술이 중국에 유출된 정황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해 검찰에 넘겼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A사를 압수수색하며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죠. 검찰은 앞으로도 반도체 제조업 등 대한민국 기간산업 핵심 기술의 국외 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대표 기업 화웨이는 미국 기술이 포함된 반도체와 기술 장비 조달이 어려워졌습니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 파운드리 SMIC도 블랙리스트에 올려 첨단 장비 공급을 차단했죠. 트럼프 행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도 대중국 강경 노선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의 제재로 반도체 굴기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반도체를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만,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 반도체를 사들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반도체 수입은 1년 전보다 14% 늘었고 생산 장비는 20% 급증했죠. 특히 반도체 수입량은 3,800억 달러로 우리 돈 약 423조에 달하는데요. 이는 지난해 중국의 전체 수입액 중 18%를 차지하는 수준입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루트로 기술을 빼내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죠. 중국으로의 반도체 기술 유출은 글로벌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한국은 물론 미국, 대만 등도 피해 대상이었죠. 하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술 유출 여부를 가려내는 일도 쉽지 않죠. 게다가 중국 업체의 제한을 받는 것까지 회사 차원에서 통제할 수 없는 노릇이니까요. 중국 기업들은 국내외 반도체 인력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부터 쭉 이어져 온 일이지만 최근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분야는 사람이 곧 기술이기 때문이죠. 반도체 장비 업체의 한 직원은 최근 중국 업체로부터 이직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현재 2~3배에 달하는 연봉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유혹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죠. 지난해 6월에는 40년 삼성맨 장원기 전 사장이 중국 S윈에 합류한다고 알려지면서 업계가 발칵 뒤집히기도 했었죠. 사단급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이직을 번복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후폭풍은 여전히 남아있죠. 중국과 대만의 인재도 중국 레이더망에 포착된 상태인데요. 지난해 말에는 미국 케이던스와 시놉시스 출신 고위 임원과 엔지니어들이 중국 업체로 대거 이동한 바 있습니다. 두 회사는 반도체 설계 자동화 분야에서는 선두권을 다투는 곳이죠. 중국 우한홍신 반도체 제조는 파운드리 1위 업체 대만 TSMC의 임직원을 다수 영입했는데 지난 2019년에만 50명 이상을 빼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경제연구소 통계에 따르면 3,000명 이상의 대만 반도체 기술자가 중국 기업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중국 SMIC는 한국과 대만 인력이 다수 재직 중이죠. 중국으로의 핵심 기술 유출 사례는 반도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1000분의 1mm까지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한 제조업체의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두께 측정 기술은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때문에 100억 원 규모의 중국 수출이 무산되는 큰 피해를 입었고요. 대기오염 방지 설비 기술은 퇴직자가 USB로 무단 반출해 중국 업체에 판매를 시도하던 중 첩보를 입수한 정보당국과 경찰의 수사로 막아냈죠. 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에도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데 정작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인 건 왜 그런 걸까요? 사법영감에서 최근 5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례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 건 28명 중 실형 선고는 4명뿐이었고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났습니다. 기술 유출에 성공하기 전에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형되는 일이 허다하고 유출된 경우에도 이 때문에 앞으로 입게 될 피해까지 반영하는 데에는 재판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사건은 워낙 전문적인 자료가 많고 기록도 방대해서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점도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원인으로 꼽히고요. 결국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우선 기술 유출을 생각할 수 없도록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아무리 기술 유출 사범을 엄벌에 처해도 기업의 피해가 회복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는 구제 수단도 필요합니다. 최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으로 피해액의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해졌지만 애초에 피해액이 낮게 산정된다면 효과가 없습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죠. 이 와중에 일본 경제 일간지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8일 거함 삼성, 기술방위 최전선서 공격하는 중국과 수비하는 한국, 삼성의 암투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내놨는데요. 이건희 회장 별세와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 이후 리더십 공백 상태에 있는 삼성전자에 중국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며 중국의 기술 탈취 문제를 심층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죠. 한국국정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적발한 기술 유출 총 123건 중 중국으로의 유출은 83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국이 탈취를 시도한 핵심 기술 대부분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조선 등 한국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였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삼성 측에서도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전방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고액 연봉 스카웃을 통한 엔지니어 영입 문제도 지적했죠. 니혼게이자이는 이 같은 사태가 과거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졌던 일이라며 관망하는 자세를 보였는데요. 삼성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 메모리, 디스플레이 등은 과거 일본 전자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휩쓸었던 분야로 삼성 역시 거액을 투자해 일본 엔지니어를 흡수하는 등의 전례가 있었다는 점을 특히 부각시켰죠. 이번 기획기사는 이날 1회에 이어 정치와 여론에 농락당하는 한국 재벌, 삼성 혁신을 갈망, 애플처럼 독자 기술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3일 동안 연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난 모습으로 오히려 열등감을 보이는 건 기분 탓일까요? 최근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한국에서 반도체 소재 국산화가 진행돼 일본 기업이 타격을 입었다는 일본 언론의 분석이 있었죠. 수출 규제로 뒤통수를 치려다 오히려 한국의 기술 발전을 앞당겨버렸으니 후회가 막심하겠죠.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 양은 직전 연도 대비 75% 감소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를 강화하기 전 대비 90% 정도 줄어든 거죠. 2019년 6월 3026톤이었던 한국의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량은 수출 규제 시행 직후인 8월 0으로 떨어졌습니다. 0, 빵! 3,000톤이 넘는 수출량이 제로가 된 겁니다. 안달이 날만도 하죠. 일본 정부가 수출을 일부 허가하면서 같은 해 12월 수입량이 793톤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수출 규제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엔 택도 없었죠. 지난해 월 평균 수입량은 400톤에 그쳤고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일본.
뒤늦게 폭망한 반도체 사업 심폐소생을 시작하려는 듯한데요.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더리 업체 대만 TSMC가 일본에 진출한다는 소식입니다. 9일 니혼기이자의 신문은 TSMC가 200억 엔을 투자해 이바라키현 스쿠바시에 반도체 개발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요. TSMC는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일본 진출 계획을 의결하고 이르면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TSMC의 일본 신설 회사는 반도체 후공정이라 불리는 패키지 작업 등에 관련한 기술 개발을 담당할 계획이며 반도체 생산 라인을 설치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일본 경제산업성도 반도체를 전략 분야로 보고 있어 TSMC와 일본 기업의 연대 강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TSMC는 현재 해외 최초로 미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일본에도 첨단 개발 거점을 마련해 향후 미국, 일본, 대만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을 견제하고자 한다는 해석입니다. 지난 7일에는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인 다이얼로그 세미컨덕터가 일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코퍼레이션과 49억 유로 규모의 회사 매각을 위한 사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죠. 대규모 인수합병까지 감행하는 걸 보면 오랫동안 삼성에 내준 1위 자리가 욕심이 나긴 했나 봅니다.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다이얼로그는 이날 성명에서 르네사스와 주당 67.5유로의 회사를 매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적당한 시기에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주당 67.5유로는 독일 증시에 상장된 다이얼로그의 지난 주말 종가에 20%의 프리미엄을 얹은 수준이죠. 다이얼로그의 시가총액은 약 52억 달러 규모입니다. 르네상스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업체 중 하나로 2019년에는 미국 반도체 업체 IDT를 60억 달러에 인수했죠. 르네사스의 시가총액은 205억 달러 규모입니다. 다이얼로그와 르네사스는 모두 애플 협력사로 지난해 8월 양사 협력 확대에 합의한 바 있죠. 이제 와서 그간 삼성의 업적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텐데 말이죠. 삼성전자 또한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에 따른 수요 폭발에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기로 발표한 상황이죠. 무차별적으로 기술과 인력을 확보 중인 중국의 위협도 무시할 순 없지만 삼성이 호락호락하게 자리를 내줄 것 같진 않네요. 영상 이후에도 중국은 특히 OLED 분야에서 기술 유출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중국 업체는 2~3배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구독자들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에 분노를 표현해 주셨는데요. 많은 구독자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나라의 큰 자산인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고 현재 시행되는 솜방망이 처벌 또한 개선되어야 합니다. 최근 국내 헤드헌팅 업체는 중국 기업에서 현지 근무할 OLED 전문가를 찾는다는 공고를 냈고 자택 제공은 물론 억대 연봉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기업의 직장인을 스파이로 만들어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중국.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현재 한국 정부는 OLED를 국가 핵심 기술로 관리하고 있고 관련 기술을 해외에 유출하면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상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국 기술의 소중함을 알고 지키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기술 유출의 유혹도 빠져나갈 수 있겠죠? 2위 영상은 최근 있었던 중국 김치 논란에 대한 영상이죠. 중국의 유명 유튜버가 김치를 중국의 전통 음식으로 소개해 세계적인 논란이 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김연아, 이영애, 세종대왕까지 조선족으로 표기하며 중국인으로 우기고 있다고 하죠. 그럼 영상 보시고 올까요? 중국 유명 요리 유튜버가 배추김치를 담가 김치찌개를 끓여 먹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김치를 중국 전통 음식으로 소개해 세계적인 논란이 됐었죠. 그런데 중국 김치녀로 유명해진 이 유튜버가 지난 2일 중국어 채널 최다 구독자를 기록하며 기네스북에 등재됐다는 소식. 이어 김연아, 이영애, 세종대왕까지 중국 거라고 우기고 있는 중국인들.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인데 불난집에 기름을 붓고 있죠.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동북공정, 어설프게 대응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온라인 백과사전에 피겨 여왕 김연아와 드라마 대장금의 이영애 등 국내 유명 인사가 조선족으로 분류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일부 중국 네티즌은 세종대왕, 김구, 윤동주 시인 등 역사적 인물의 국적까지 제멋대로 바꾸고 있죠. 이제 화가 나는 걸 넘어서서 황당한 수준입니다. 한글을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으니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조선족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네요.
중국인들이 한글을 자국의 것으로 주장할 수 없는 이유는 훈민정음 서문의 첫 문장부터 등장합니다. 바로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니라 라는 문장이죠. 중국판 위키피디아에서 조선족을 검색하면 세종대왕이 가장 상단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인터넷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중문판 조선족 소개 페이지에서는 얼굴만 봐도 알만한 우리나라 인물이 아무런 설명 없이 조선족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박정희 전 대통령, 한국 최초 우주비행 참가자 이소연 씨 등도 조선족으로 표기돼 있죠. 조선족 소개 페이지에는 조선족과 한민족이 동의어로 적혀 있습니다. 가관이죠. 조선족은 중국 내 56개 소수민족 중 하나고 한민족은 한국인을 포함하는 명칭입니다. 두 단어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동의어라뇨? 위키피디아는 네티즌이면 누구나 편집이 가능한데 중문판은 중국어로 작성해야 하니 당연히 중국 네티즌이 가장 많이 참여한 것을 볼 수 있겠죠. 이번 국정 논란도 중국의 역사, 문화 왜곡의 일환이라는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데 최근 중국 관영 매체나 유명 유튜버는 은근슬쩍 김치가 중국 것인 양 소개하면서 랜선 동북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치 동북공정의 시발점이 된 중국 유튜버 리쯔치는 지난 1월 9일 본인 채널에 라이프 시리즈 마지막 에피소드 배추의 삶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는데요. 14분 분량의 영상에는 리쯔치가 배추를 수확해 손질하고 소금에 절인 뒤 양념에 버무려 배추김치를 만드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이어 장독에 보관한 김치를 꺼내 돼지고기를 썰어 넣고 김치찌개와 유사한 국물 요리를 만들어냈는데 해당 영상에 차이니스 퀴진, 차이니스 푸드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영상은 공개된 지 24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조회수 192만을 기록했고 2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리는 등 주목을 받았죠. 1990년생인 리쯔치는 중국 스촨성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골에 사는 젊은 여성이 손수 농사를 지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옷감을 염색해 옷을 지어 입고 고대 중국 여성의 화장품까지 재현해 만들어내는 모습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올리고 있습니다. 목가적 낭만을 뛰어난 연출력으로 아름답게 담아낸 영상은 도시 생활에 지친 이들과 동양미를 동경하는 서양인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죠. 리쯔치의 김치 영상에도 김치에 관한 영상 중 가장 아름답다 등의 댓글이 달리기도 했고요. 리쯔치의 영상이 불씨가 되어 장쥔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SNS에 김치를 홍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는 등 중국이 본격적으로 김치 공정 도발에 나선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됐는데요. 해당 트윗에 게시된 장쥔 대사의 트윗 계정에는 중국 정부 계정 인증 표시가 버젓이 붙어 있었죠. 그간 중국의 외교적 성과 등을 홍보하는 창구로 쓰이던 장쥔 대사의 트위터에 느닷없이 김치를 홍보하는 글이 올라오자 김치는 한국의 전통 음식,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 음식인 김치를 즐기는 것 같아 기쁘다 등의 김치가 한국 음식임을 강조하는 트윗을 잇따라 게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김치의 기원에 대해 거짓 역사를 들먹이며 원조인 양 홍보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중국 관영 매체 환구시보는 스촨성에서 유래한 절임 채소 파오차이가 국제 표준화 기구로부터 국제 표준 인가를 받았다며 김치 종주국인 한국이 굴욕을 당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파오차이는 소금에 절인 채소를 바로 발효하거나 끓인 뒤 발효하는 음식으로 김치는 무슨 피클에 가깝죠. 조리 방법부터 맛까지 전혀 다른 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국 정부는 김치 식품 규격은 2001년 유엔 국제식량농업기구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국제 표준으로 정해졌다면서 허위 보도를 반박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이유를 분석해볼까요? 우선 중국 사람들은 김치라는 발음을 못합니다. 김치에 한자 이름이 없어서 파오차이라는 명칭을 빌려 쓰고 있는 상황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거죠. 중국의 파오차이와 구별하기 위해 김치에 한자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전에도 정부는 신치라는 한자어를 만들었는데요. 신치라는 것은 우리 한국 한자로서는 매울신이 되지만 중국어에서는 맵다는 것을 표현할 때 신이 아니고 날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그리고 김치는 매운 김치만 있는 게 아니라 백김치도 있고 동치미도 있어 신치라는 명칭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거죠. 전 한국김치협회장 순천대 박종철 명예교수는 김치와 제일 가까운 발음의 의미를 더해 진치라는 이름을 제안했는데요. 금을 뜻하는 한자 쇠금이 중국 발음으로 진,
아름답다는 기 한자의 중국어 발음이 치, 이 둘의 이름이 합치면 진치가 되는데 발음도 김치와 비슷하죠. 번역 과정에서 생긴 혼동을 꼬투리 잡아 김치의 기원까지 중국에서 시작됐다고 우기는 겁니다. 우리나라 김치의 역사는 기록상으로 고려시대 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김치라는 말은 조선시대부터 사용됐죠. 젓갈 양념으로 버무린 김치는 600년 전, 고춧가루가 나온 건 300년쯤 됐고요. 지금 같은 배추김치는 100년 전에 등장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구독자 961만 명을 보유한 중국 유튜버 전소소가는 지난해 11월 철판에 구운 고기를 상추에 얹고 썰어놓은 마늘과 고추를 넣어 쌈을 싸먹는 영상을 올리며 쌈문화 원조 논쟁에 불을 지폈는데 유튜브발 동북공정 중심에 섰던 리츠치, 전소소가 이들은 중국 공산주의 청년단, 중국 공안 이력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죠. 유튜버 리츠치는 지난해 8월부터 중국 공산당에 지도하는 대중조직 공청단 소속으로 활동 중입니다. 전소소가는 2010년 중국 쓰촨성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2016년까지 공안으로 복무했는데 이후 원난성에서 중국 문화를 알리는 영상으로 활동 중이며 작년 1월 원난성 바오산시 홍보사절로 임명됐죠. 공천당은 공산당을 지지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분요연맹과 더불어 중국 공산당을 지지하는 양대 단체입니다. 공천당은 앞서 한복 원조 논란을 일으킨 중국 게임 샤이닝 리키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중국 게임 업체 페이퍼 게임즈가 출시한 신작 모바일 게임 샤이닝 리키가 국내 첫 선을 보였는데요. 캐릭터의 의상과 메이크업을 스타일링해 친구들과 공유하는 게임 샤이닝 리키는 국내 출시를 기념해 게임 캐릭터에 적용하는 이벤트 영상으로 한복을 내놨습니다. 이에 중국에서 한복은 중국 소수민족의 전통 의상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반응을 보였던 거죠. 중국 네티즌은 해당 의상이 한복이 아니라 중국 명나라 때 입던 한푸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는 페이퍼 게임즈에 글로벌 기업이라면 다른 국가와의 기본적인 문화와 역사를 잘 이해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올바르지 못했고 한국 네티즌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항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더불어 서 교수는 몇 년 전 중국에서 아리랑을 국가의 문화유산으로 등재했고 최근에는 한국 최초의 창작 동료인 반다를 한 TV 프로그램에서 중국의 조선족 민요를 소개하는 등 문화 동북공정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죠. 논란이 거세지자 샤이닝 리키는 한복 의상을 삭제하고 한국 서버 철수를 감행했는데요. 여기서 샤이닝 리키가 한복을 한국 의복으로 분류한 데 항의했던 대표 조직이 바로 공천당입니다. 공천당은 중국 내 3대 파벌로 꼽힐 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복, 한식 원조 논란과 중국 공산당의 연결고리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실제 중국은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된 유튜버들은 각종 플랫폼에서 수백 수천만 구독자를 확보하며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는 여건도 중국 공산당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는 지난해 8월 리츠치의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은 소프트 파워를 위해 재능 있는 유명인들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죠.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공천당을 끼고 활동하면 중국 내 활동 보폭이 넓어진다. 김치나 한복 등이 중국 전통으로 논란이 되는 자체만으로도 경제적 이익을 얻는 만큼 중국에서도 좋은 전략이라고 지적했고요. 이 와중에 미국 구글이 영문판에서 김치의 근원을 중국어로 소개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죠. 구글에서 언어 설정을 영어로 하고 김치를 검색 시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의 Place of Origin, China라는 결과에 수정 요구가 빗발치자 구글이 김치의 근원이 한국이라고 표기하는 대신 해당 항목을 아예 삭제해 논란이 거세졌는데요. 이에 미국 거주 기혼 여성 커뮤니티 미시 USA, 한국을 홍보하는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 등이 구글에 항의 서한을 보냈고 세계 최대 청원 사이트 change.org에도 청원 글이 올라왔죠. 반크 측은 삭제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근원지를 한국어로 정확히 수정할 것을 요구했고 구글 측은 이들의 지속적인 항의에 지난 5일 검색 결과를 한국어로 시정했습니다. 한국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입속을 챙기려는 중국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해외로 퍼지고 있는 것 화가 날 만한 상황이죠. 잘못을 바로잡을 것뿐만 아니라 처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독자분들 많이 어이없으셨죠? 영상이 제작된 후에도 계속되는 중국의 우기기와 최근 소식에는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 윤동주 시인까지 중국인으로 표기했다고 합니다. 이봉창, 윤봉길 등 일부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도 한국인이 아닌 중국 내 소수민족을 뜻하는 조선족으로 소개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조선족에 관련된 부분을 자신들의 걸로 무조건 편입시키려는 잘못된 중화 사상의 표현이 아닌가 지속적으로 바이두에 항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중국 관영매체 황구시보는 한국 내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민족주의를 부추긴다며 윤동주 국적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고증이 필요한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중국 SNS에서 서 교수의 항의가 4억 회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고 비난 댓글도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중국 SNS 비리비리에서는 윤동주가 태어날 때는 일본이 한반도를 점령하고 있었고 한국은 아직 공식적으로 건국하기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한족 소녀를 이국 소녀라고 표현하는 등 우리글로 적은 그의 시는 민족적 정체성이 뚜렷했습니다. 김치 한복에 이어 독립운동가까지 중국 관영 매체를 중심으로 왜곡 움직임이 확산되지만 우리 외교당국은 중국 측의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동북공정, 어설프게 대응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보이죠. 여러분 사케 좋아하시나요? 뜬금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케가 백제에서 유래된 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 하면 생각나는 것 중 하나가 사케였는데요. 백제에서 전파된 술이라고 하니 놀라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주가 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1위 영상 만나볼까요? 여러분 혹시 일본의 사케 좋아하시나요? 그런데 이 일본의 사케가 한국에서 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일본 고대사를 보면 한반도에서 수많은 문물이 넘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역사서인 고사기와 일본서기에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고 다양한 유물과 유적에서 증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백제는 한학, 불교, 천문, 지리, 의학, 음양, 공예, 건축까지 그 종적을 남겼고 일본의 고대 문화이자 도시와 궁전 등이 세워진 아스카 문화까지 이끌어냈다고 하니 백제가 일본에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아스카 지역에는 백제 지명이 들어간 곳이 있다고 합니다. 나라현의 고로초 구다라와 시가현의 히가시오미시 샤쿠사이지초 등이 대표적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백제가 들어간 지명은 1910년 한일 강제합병전에는 더욱 많았다고 하니 백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죠. 백제는 바다 건너에 있던 일본과는 교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배를 만드는 조선술과 항해술의 발달로 교류가 생기기 시작했죠. 지리적으로는 경상도 지방의 신라와 교류가 많았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지만 오히려 백제와 교류가 빈번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백제의 중흥을 이끌었던 근초고왕 때 처음으로 문물을 전해주게 됩니다. 근초고왕 때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 사신인 아즈키는 쇼토쿠 왕자의 스승이 됐고 이후에 백제의 17대 왕인 아신왕 때 일본 왕실의 스승이 된 왕인 박사를 비롯해 많은 기술자와 경서를 일본에 보내 선진 문물과 백제의 앞선 문화를 전수해 주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는 헌상하라는 일왕의 명령에 따라 백제가 바친 것으로 돼 있지만 말입니다. 여러 분야의 기술자 중 임번은 일본에서는 수수허리라고 불렸습니다. 임번은 술을 만드는 기술자였습니다. 일본의 속담 중에 술과 관련된 재밌는 속담이 있는데 단단한 돌도 술에 취한 사람은 피한다는 겁니다. 일본 고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일본의 15대 왕인 응신천황은 수수어리가 만든 술을 마시고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고사기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스스코리아가 양조한 술에 내가 취한다. 재앙을 피하는 술, 웃음이 터져나오는 술, 즐거운 술에 내가 취한다. 술에 취해 기분이 좋은 왕은 지위를 상징하는 지팡이를 짚으며 오사카의 길에 활보하는데 오사카 동쪽 지역에 있는 언덕의 큰 돌이 자신이 가려는 길을 막자 지팡이로 큰 돌을 치려 할 때 놀란 돌이 지팡이를 피해 도망갔다는 고사에서 나온 이야기를 담은 속담입니다. 지위고하 동서고금에 누구나 술에 취해 하는 행동은 같은 것 같네요. 여기서 술을 만드는 스스코리는 수수허리의 일본식 발음이고 그가 바로 백제 사람 임번입니다. 곡식을 주식으로 하는 동북아시아의 특성상 술을 만들 때도 곡식을 사용했습니다. 초기에 술을 만들 때는 곡식을 입으로 씹은 후 뱉은 것을 모아 술을 만들었는데 일본에서 씹는 일은 무당이 담당했습니다. 그만큼 술은 아무나 만들 수도 마실 수도 없는 귀한 음료였던 것이죠. 이러한 일본에게 임번은 백제에서 가져온 누룩을 사용해 술을 빚는 방법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누룩을 만드는 방법도 전수해줬습니다. 임번은 수수볼이라고 불렸는데 뜻이 술을 거르는 사람입니다.
누룩과 같은 발효제를 따로 만들어 술을 빚지 않았던 일본은 누룩이 사용되고 전파되면서 발효제를 사용한 술빚기가 시작됐고 이것이 일본 양조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됐죠. 일본 최고 역사서인 고사기에 따르면 응신천왕이라는 일왕이 수수보리라는 백제인이 빚은 술을 마시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수보리가 빚는 향기로운 술에 나는 취해버렸네. 무사평안한 술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술에 나는 취해버렸네. 여기서 향이 좋은 기분 좋은 술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수보리는 573년 교토의 사가 신사에서 일본 사케의 신으로까지 모셔졌다고 합니다. 백제 사신이 훗날 일본의 사케의 신으로까지 모셔지다니 당시 일본인들의 사케에 대한 마음과 인번에 대한 존경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술과 관련한 또 다른 신이 있습니다. 바로 히타시족입니다. 역시 한반도 출신으로 백제 궁월군의 후손이라고 일본 서기는 설명하죠. 일본 고대 역사의 기틀을 잡았다고 할 만큼 족적이 뛰어나는데요. 이들을 기리는 신사인 마스오 타이샤는 일본 국가지정 주요 문화재입니다. 매년 일본 사케 양조장 대표와 기술자는 이곳에 와서 이 가문을 기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신들의 양조장의 위패를 모시고 술을 빚기 시작할 때 절을 한다고 하네요. 백제는 일본에서 구다라로 불립니다. 구다라의 어원 중 유력한 것이 바로 큰 나라, 대국을 일컫는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일본에서 촌스럽다, 세련되지 못하다, 흥미 없다는 표현을 구다라나이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백제가 없다는 뜻이고 백제가 없다는 뜻은 촌스럽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당시 백제가 일본에 어떤 의미였는지 예측이 가시나요? 일본 술을 의미하는 사케라는 단어에 대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말인 사키다에서 변형됐다는 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가신사의 사가에서 변형돼 오늘날에 이른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든지 고대에 살았던 우리 조상과 일본의 교류가 일본 술이 기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됐고 오늘날과 같이 발전하는 데 이바지했다는 것에서 우리 술과 연관성이 있었던 것 같네요. 훗날 일본은 사케에 대한 꾸준한 이미지 연출을 통해 세계인들에게 알려왔는데요. 일본 관광청에서 주관하는 일본 사케 캠페인은 일본 주조조합 중앙회, 나리타 국제공항, 도쿄 국제공항 터미널, 주부 국제공항, 신칸사이 국제공항에서 실시합니다. 일본을 관광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공항에서 사케의 시음과 외국인 대상 양조장 투어리즘에 관한 정보를 발신함으로써 사케의 매력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여 더 많은 방일 외국인의 확보를 달성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도 사케 페스티벌을 연다던가 사케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사케의 세계문화유산이라는 강연 및 시음회를 여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는 사케를 해외에 알리는 젊은 민간 조직 사케 사무라이까지 있습니다. 이 조직은 2005년에 결성된 민간 조직으로 일본의 젊은 사케 제조사와 관련한 중심으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사케 자체가 일본 내 수요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민간의 대책으로 사케에 대한 자긍심을 끌어올리고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에 그 문화를 알리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활동 내용은 해외 주류 품평회에 사케 부분을 신설한 것, 그것을 통해 해외에서 수상한 사케로 하여금 국내 소비도 활성화하며 동시에 해외 부분에서도 확실히 사케란 부분을 각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케를 향한 일본인들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또 일본은 궁극적으로 사케를 세계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일본 효고현의 장수기업 다스우마온케는 354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10대 사케 주조기업 중 하나입니다. 서구 문화에 익숙해진 일본 젊은이들이 사케 대신 와인이나 양주를 더 찾고 사케를 멀리하게 되자 성장 한계에 부딪혔던 다스우마온케는 더 좋은 술을 만드는 대신 사케를 일식과 함께 세련되고 멋스럽게 마시는 술 문화를 보급하는 데 주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스우마 사장은 직접 술잔을 디자인했습니다. 도마에 쓰이는 고급나무 사와라로 만든 잔, 꽃다발 모양으로 빚은 사기잔, 사치품 수준인 대나무잔 등을 잇따라 내놨죠. 병도 인근 교토직인이 만든 유리공예를 접목해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명품병에 고급 사키를 담아 가치를 높여 가격을 올려받았습니다. 과연 잘 팔렸을까요? 하쿠시카 로고가 새겨진 사기로 만든 잔은 개당 800엔, 나무잔은 1,600엔에 판매하였는데 일본에서도 비싼 편에 속하지만 온라인 숍에서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다스마 사장은 중요한 분을 모시고 귀한 술을 대접하는 게 술자리라며 수준 높은 술 문화를 위해 고급잔을 준비하려는 일본인들이 많다고 했죠. 런던에서 이민 온 김주선 씨는 영국인은 일식을 고급 문화로 생각해 비싼 가격을 치르더라도 일식당을 자주 찾는다라며 요식업으로 자리 잡으려는 한국인에게도 한식보다 일식이 상당한 유리한 업종이라고 말했죠. 호주에서도 스시가 인기인데요. 시드니 회전초밥집에 들어서면 이라시아이마세라는 힘찬 일본어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현지 스시 가게의 75% 이상은 한인이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인조차 한식보다 일식에 주력한다는 방증이 되는 셈이죠. 다스마 사장은 일본 전통주는 일식과 함께 세계 시장에 진출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라며 음식과 술 자체의 맛과 풍류를 유지하고 세계 누구에게라도 권할 만큼 술 문화와 식문화를 만들어야 세계인에게 어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한식 세계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07년 1월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를 목표로 한식 세계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죠. 이명박 정부는 2009년 4월 세계인의 식탁에 한식을 올린다며 5대 전략, 9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고 민관이 참여하는 한식 세계 추진단도 구성했습니다. 영부인 김윤홍 여사가 명예위원장으로 나설 만큼 열의도 보였고요. 당시 내놓은 구체적인 목표는 10,000개 정도인 해외 한식당 숫자를 2017년까지 2만 개로 늘리고 44억 달러 수준의 농식품 수출을 100억 달러로 확대, 세계 인류 한식당 10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포부에 비해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해외 한식당 2014년 기준 11,953개에 머물고 있었고 2012년보다 도리어 줄기까지 했죠. 정부의 한식당 해외 분포 현황 자료를 신뢰하기조차 힘듭니다. 미국 내 한식당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300개로 동일합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한식당 역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내내 130개, 99개로 갔고요. 현안 파악조차 안 하고 있다는 의미죠. 1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던 농식품 수출 역시 2015년 61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2021년에 오늘 한국의 위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이제 한국의 브랜드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진 상황, 해외에서도 향과 맛을 즐길 만한 술이 필요합니다. 매실주, 복분자주, 배와 생강 등의 재료로 만든 이강주 등 부담 없는 과실 전통주가 해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통주는 유서가 아주 깊은 술인데요. 그렇다면 비슷한 맛과 향이라고 해서 전통주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전통주 사업법에 따르면 전통주는 다음과 같은 조건 일부를 만족해야 합니다. 중요 무형문화재와 시도 지정문화재 보유자가 제조한 술, 주류 부문의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하는 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 발전시킨 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전통주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서 깊은 전통주인데 오직 한국인들만 그 맛과 향을 즐긴다면 아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통주 시장이 해외에서도 점점 눈길을 끌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 수출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K푸드만큼은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술자리 문화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도 한국 주류 시장, 일명 K드링크가 주목을 받은 건 고무적인 일입니다. 2019년 한국 주류 수출액은 3억 3,347만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했고 2020년은 2억 3,864억 원을 감소했지만 상황을 생각해보면 긍정적인 성과입니다. 그런데 소주, 맥주 등 흔한 술도 있는데 한국의 전통주 관심이 늘어난 건 어떤 지표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2015년까지는 한국 주류 수출 품목의 90%는 소주와 맥주였지만 2019년 11월에는 전체 주류 수출액에서 소주와 맥주의 비중이 60%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다른 술 종류에도 해외 관심이 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전통주 브랜드인 국순당은 2020년 623만 달러, 하나로 약 67억 7천만 원어치를 수출했습니다. 이는 2019년의 연간 최고 수출액인 610만 달러, 한화 약 66억 3천만 원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또 프리미엄 막걸리 천억 유산균 막걸리 시리즈의 전체 누적 판매량이 300만 병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국순당이 코로나19 시기에 막걸리 전성시대를 이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순당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코로나19 등 건강 관련 이슈가 대두되면서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산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00억 유산균 막걸리 시리즈를 찾는 소비자가 늘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홈술,
혼술 등 가볍게 즐기는 음주 문화에 따라 이왕이면 좋은 술을 마시고자 하는 소비 성향이 유산균을 활용한 프리미엄급 막걸리에 대한 선호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5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것은 전통주 업계에선 국순당이 처음입니다. 국순당은 한국무역협회로부터 제57회 무역의 날 500만 불 수출의 탑을 받았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수출의 탑은 한국무역협회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무역의 날 행사 때 해마다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증대에 공헌한 기업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입니다. 국순당은 1993년 캔 막걸리 바이오탁을 개발해 막걸리 수출을 시작으로 현재 50여 개 국가의 대표 전통주인 백세주와 막걸리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프리미엄 막걸리인 천억 프리바이오 막걸리를 개발해 새롭게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국순당은 올해도 꾸준하게 해외 시장을 공략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 실적을 뛰어넘어 670만 달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순당 관계자는 전통주 수출은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고부가가치 상품인 술을 빚어 수출해 우리 농산물 해외 진출에도 기여한다는 의미도 있다며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2019년 일본 불매운동이 활성화되며 일본의 사케보다는 한국의 전통주를 향한 관심이 늘어났습니다. 일본 맥주와 사케 매출이 감소하는 대신 와인, 양주와 더불어 전통주 매출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전통주 소믈리에 한지영 매니저는 과거 한국의 전통주가 사실상 일본의 사케보다 품질이 더 뛰어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통주를 알리는 마케팅이 부족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것을 우리 스스로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것이 최고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 것으로 고부가가치 다양한 문화를 만들고 그것을 전래해준 우리는 그렇게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배경에 있겠죠. 이미지 연출로 주목받던 일본의 사케, 이제 한국 전통주의 수준이 알려진다면 세계인의 선택은 어디로 향할지 뻔히 보입니다. 일본의 술 사케를 백제에 사신 인번이 문화교류를 통해 술을 만드는 기술을 알려주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케는 백제의 영향을 받은 술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사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술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기 위해 사케를 알리고 발전시킨 일본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통주를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다가 한류 열풍과 최근에 일어난 코로나 사태에 유산균이 풍부한 전통주가 주목받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것을 우리 스스로가 중요하게 생각하여 다양한 문화를 만들어 후세에 전래할 수 있게 돼야겠죠. 이 영상을 보신 구독자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사케가 백제의 것이었다니 사케는 백제 사람에게 백제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술이라 한국 술이다와 백제에서 전파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키고 발전시킨 것은 일본이니 사케는 일본 술이며 일본 문화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의견을 이상스쿨은 존중하며 앞으로도 여러분께 다양하고 유익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는 이상스쿨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140만 투자자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에게 받는 급등 종목 화면 클릭하고 무료로 받아가세요. 이상스쿨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